the devil's hand, felt the weight of my own sin, burdened by the heart of man. Down to the river, down to the river. Oh, oh, bury me, carry me, oh, oh, far beneath, oh, oh, fire and water me, going down deep, say, oh, oh, bury me, carry me, oh, oh, far beneath, oh, oh, fire and water me, washing me clean, kerosene creek. 안녕하세요, 서호토원입니다. 오늘은 K7 하이브리드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31살이고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 입시 상담하고 있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2.4 버전이고요. 엔진은 세타2 6단 자동 변속기 MDPS 버전입니다. 이 차량 탄지는 20년 3월에 구매를 해서 4만 킬로를 좀 넘은 상태고요. 처음에 차를 구매할 때는 1만 킬로였으니까 많이 타셨네요. 제가 한 3만 킬로 정도를 탄 사람입니다.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타셨나봐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당연히 잘 나오는데요. 고속 연비는 당연히 디젤보다 덜 나오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근데 도심에 좀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30에서 60km 밀리는 도심에서 가장 좋은 연비를 발휘를 해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정말 높은 연비가 나오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준수한 연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시그니처 등급의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출고가는 제가 알기로 이 인치업까지 병행을 해서 4,800만 원을 알고 있고, 저는 중고로 구매를 할 때 이 차량을 모든 비용을 다 합산해서 4,300 정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월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일단 유류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싸져 있잖아요. 1,3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0km당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물론 고속도로에서 좀 밟고 해가지고 연비가 약간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0km에 9만 원을 넘긴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 출고를 한 지 10개월 만에 3만 킬로를 탔으니까 한 달에 3,000km를 탔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달에 3,000km를 타는 기름 유지비는 24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많이 저렴하죠. 유류비 제외하고 이제 다른 유지비. 유류비 제외하고 저는 이 차를 구매를 할 때 기준이 좀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 좀 있었냐면은, 어떤 차를 사든 간에 2년 안에 할부금을 다 갚자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 차를 살 때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차를 구매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 이 차는 선수금을 1,900만 원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1,900만 원을 넣은 이유는 뭐였냐면은 2,400만 원을 맞춰야 2년 만에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갚는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반 정도 된 상태인데, 어쨌든 한 달에 차량 할부금은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은 보험료겠죠? 보험료는 제가 지금 만 30세를 막 넘었는데, 만 30세 기준으로 1년에 88만 원 보험료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부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아닐까요? 저는 차를 구매를 할 때 엔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차는 굴러가면 된다, 좀 이런 타입이라서 엔진은 구매 대상이 아니었고, 외관 그리고 실내 디자인, 좀 디테일한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인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 차를 구매할 때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다들 예쁘다고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장점. 자, 두 번째 장점은 넓고요. 개방감이 좋아요. A필러 개방감은 별로인 것 같기는 해요. 안전을 위해서니까 그러려니 해야겠지만, 썬루프 개방감은 동급 차량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뒷자리가 또 워낙 넓어서 아무리 몸집이 있는 분이 타셔도 되게 널찍한 뒷자리, 심지어 이제 유도님이 계시는 이 앞자리 조수석과 운전석도 꽤 넓어요. 이런 어떤 공간성의 편의성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디테일을 몇 개 좀 보는 편인데, 차량을 구매를 할 때 디자인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시계가 없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정말 싫어해요. 물론 엄청 고급차에 있는 거는 네. 와, 저 시계 이런 느낌이지만 약간 요 라인에서 시계가 있으면은 뭔 시계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시계가 없는 거를 되게 희망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 바로 전 버전인 올류 K7 거기도 시계가 박혀 있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전또 그게 정말 별로였어요. 저는 시계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은 기어봉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소나타 신형, 그랜저 신형 같은 데 다 보면은 다 버튼식이 됐고 기아는 왜 이렇게 이 돌리는 거 좋아하는 건지 네, 다이얼식. 예,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다이얼식도 너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차를 선택하게 된 또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얘는 있다 그래도. 그렇죠.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 차들이 다 소나타였거든요. 끼어들 때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저 좀 낄게요 해가지고 깜빡이 계속 켜고 있으면은 네. 감히 어디 저기 뒤에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차를 타고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길을 잘 비켜줘요. 정말로요. 그래서 차급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켜주는 게 체감이 됩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할 때 좀 크게 따진 요소가 AS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차주분들도 국산차 수리 워낙 좋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그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이 떴거든요. 당장 차를 멈추고 견인을 하래요. 뭐지? 이러고 시동을 껐다가 키니까 해결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스캐너를 좀 돌려보려면은 주변에 오토큐가 있어야 가야죠. 되고 가야 되는데 멀지 않게 있어서 많이 좋고요. 사업소가 전체 차량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수입 브랜드 혹은 르노, 그럼요. 쉐보레에 비해서는 훨씬 대기 기간이 짧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답답하지 않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차급에 비해서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유류비를 책정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진짜 적어도 기름값 면에서 고민하진 않겠구나. 이만한 차급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만한 옵션과 주행 성능을 가진 차를 유지하면서 금전 부담이 매우 되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성비다. 그렇죠. 이 정도 옵션 누릴 수 있는 차는 엔진 빼고 이 정도 옵션을 누리면서 이 정도 차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차는 우리나라에선 국산차밖에 없죠. 혹시 장점 또 있나요? 제가 원래는 다들 많이 쓰시는 T-땡 어플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 차는 이제 LCD가 되게 크게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운전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송풍구 위에 내비가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투싼 풀체인지 된 거 보면은 내비 위에 송풍구가 있거든요. 네. 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눈이 왔다 갔다 할 때 내려보는 거랑 옆으로 보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비가 워낙 크니까 정말 가시성도 좋고 내비를 조작하는 것도 되게 용이하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 자, 정도인 것 그러면은 같아요.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단점 많죠. 차가 굉장히 많이 꿀렁거립니다. 꿀렁꿀렁꿀렁. 변속 충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카페에서 변속 충격이라고 쳐도 페이지가 아주 그냥 미친듯이 많이 나와요. 예민하신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변속 충격이 막 굉장히 심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지만 있는 거는 확실해요. 변속 충격 문제는 참 오랫동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막 사업소 가서 막 싸우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도 들었는데 변속 충격은 이 차에서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이다. 자,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그랜저의 서자다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기는 해요. 이 차량이 나오고 소나타가 풀체인지되게 나오고 그랜저가 나왔거든요. 근데 소나타에 들어간 자동주차 시스템? 그런 것도 아쉽게도 여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19년 7월 출고 차니까 20년형이거든요. 근데 20년형에는 후진할 때 그 띵띵 소리 나는 게 없어요. 21년형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반응을 보고 그랜저의 옵션을 넣기 위한 현대 기아의 큰 그림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아요. K7이라기보다는 기아의 기아가 운명이죠. 서자다. 어쩔 수 없죠. 그 형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도 옵션질이 정말 심한 차예요. 나는 이렇게 지나친 옵션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거는 쓰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억지로 묶여있는 게 되게 많아서 저는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악명 높죠. HUD랑 네. 빌트인 캠이랑 묶여있는 거 그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차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깜빡이 넘어갈 때 네. 삐삐하는 거 말고 뒤에서 차가 온다고 얘가 감지를 하면 얘가 강제로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차를 할 때 뒤에 벽이 있는데 혹은 뭐 뒤에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 안 밟을 때 얘가 강제로 멈춰주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팩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따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깜빡이 키면 요거 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서라운드 뷰가 이제 모니터링 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따로는 못 사고 네. 모니터링 팩과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단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K7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서 나파 가죽 필요 없고 뭐 가죽은 막 다 똑같은 가죽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성비의 트림을 원하시면은 이 차에는 노블레 스트림이 있어요. 노블레 스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모니터링 팩 라이트나 혹은 모니터링 팩 이렇게 넣으시는 게 가장 좋고, 나는 후진 주차의 달인이다, 뒤에 뭐 막아주는 거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드라이브 와이즈만 넣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옵션 전단질이 너무 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뽑기운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단 엔진은 제가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실내 소음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귀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그 선두주자에 있는데 처음에 이 차를 사고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핸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턴하고 딱 푸는데 네. 따다다다닥 올 게 왔구나. 근데 이거는 현대기아 핸들 쪽은 워낙 말이 많아서 물론 수리를 받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핸들 소음 문제가 이 차의 고질병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페시아, 이 아래쪽 그리고 요 콘솔 박스까지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이거 다 드러내고 새로 교체하고, 저도 센터페시아는 드러내가지고 방음 처리를 했어요. 그런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조립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불만족스러운? 마지막으로는 썬루프도 심지어 소리가 삑삑삑거리면서 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셋 중에서 몇 개가 걸리냐가 문제인데, 저는 한 1.5개 정도 걸린 사람이고 실제로 차를 출고하고 사업소를 벌써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어느 정도 해결되기는 했지만 마음을 조금 비우고 너가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차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괜찮습니다. 왜냐면 S클래스도 찌그덕거린다. 맞아요. 안 그래도 네, 그 말씀 그래서- 드리려고 했어요. 차 소리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복불복 안 나는 차들은 있긴 있어요. 맞아요. 있긴 네. 있어요. 내가 산 차가 제발 그 차이길 바라면서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K7에서는 요 세 가지 증상의 고질병들이 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뒤에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니고요. 좀 LED로 좀 해주지. 네. 이번에 풀체인지는 LED로 바뀌더라고요. 약간 고급감을 떨어뜨린다? 주간등은 네. LED로 잘 해놨으면서 왜 방향지시등은 벌브형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볼 때는 조금 아쉽다? 아쉽다?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 차가 소나타였는데, 소나타를 타면서도 밤에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이네, 어둡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조사각이 낮아요. 물론 이건 센터 가가지고 얘기하면 올려주시긴 올려주죠. 하는데 네. 그래도 타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조사각 자체는 낫다. 굉장히 낮아요. 또 하나는 우적 센서가 매우 멍청합니다. 분명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얘는 태평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태평하게 오고 있는데 얘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진짜 우적 센서는 모르겠어요. 기아 종특인가? 네. 우적 센서 자체는 참 많이 멍청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우적 센서 쓴 적 없어요. 그냥 수동으로 이만큼 오니까 이만큼 해야지. 우적 센서가 많이 멍청하다. 또 있나요? 뭐 아쉬운 점 아니면 멍청한 점? 하이브리드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일반 오토큐에서 수리가 안 돼요. 사업소 가야 돼요. 혹은 1급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1급 같은 사업소라고 해도 이 기사분들 친절도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르죠. 네, 다르죠. 되게 심하고, 기아 자동차는 성동 서비스 센터가 유명해요. 친절하다고. 저도 네. 거기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 갔다 오면 좋은데 사업소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급에서도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는 1급이나 네. 사업소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죠. 이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밟는 차를 살고 싶다, 막 엄청난 주행 성능, 이 차도 뭐 전기 모터랑 뭐 엔진이 합쳐가지고 막 200마력 가까이 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밟는 거 원하시면은 당연히 6기통으로 가셔야죠. 하이브리드는
밟는 거랑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에요. 밟는 재미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른 유튜버 보니까 이 차 제로백을 측정을 했는데 이 차 제로백은 한 8.5초 정도 돼요. 느린 건 아니지만 뭔가 도로에서 내가 막 운전을 즐기면서 이야 하이브리드 진짜 운전 재밌다라고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네. 밟는 거를 원하시고 운전에서 좀 즐거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랑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이 어떠세요? 예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디자인 진짜 괜찮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타보면 하이브리드를 타본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차를 타면은 너무 조용해 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시끄럽게 막 부항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차 타면 되게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빠차 느낌은 아니네. 약간 삼촌차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K7의 그 위치 자체가 제 나이에 냉정하게 100% 맞나? 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랜저랑 얘를 처음에 비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남 시선을 제가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닌데 너무 그 차가 중후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약간 그래 젊은 타겟층을 노리려고 맞아요. 노력을 많이 한 차구나 라는 거를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차를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아빠 차를 몰래 갖고 나온 건 아닌 것 같네 라는 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쨌든 하이브리드는 도심 특화형 차량이에요. 네. 장거리 특화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매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차를 금방 바꾸실 생각이 있으면 하이브리드는 일단 차값이 높으니까 감가도 빨라요. 내가 그 감가에 알맞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장도 많이 다니니까 공영주차장도 많이 쓰고 도심 주행이랑 도로 주행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가솔린 산 것보단 하이브리드 산 게 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니까 하이브리드 사고 싶어라고 구매하시는 거는 조금 구매 계획 자체가 맞지 않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물론 돈 많으면 상관없어요. 난 주행 짧게 하지만 조용한 거 좋으니까 난 하이브리드 탈래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구매를 할 때 예산을 초과를 하면서까지 조용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큰 그건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생기다 보면 플러그인에도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플러그인은 집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내 주차장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주민센터가 넘어지면 있다 그러면은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외부 충전을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처럼 달리면은 손해를 보는 차예요. 왜? 무거우니까요. 배터리가 추가로 더 실려있기 때문에 연비 손해를 보거든요. 이제 내가 충전에 자신이 없다. 그냥 기름 넣으면서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조용함과 높은 연비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가 맞고요. 내가 집에서 충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도 나쁘지 않지만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고속과 시내 연비를 딱딱 나눠가지고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속은 11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16.5에서 17? 얘가 또 인치가 크고 바퀴가 커지면 연비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카페 같은 데 보면은 17인치 타고 110 정속 주행하면은 20 넘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연비 자체는 잘 나오는데 도심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한 17에서 18 정도 나오는 편이고 아무튼 19인치 기준으로 이 차를 겨울에 탈 때 도심에서 17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16.5에서 17 정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연비도 사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휠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은 19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애칭이 있어요. 애칭이요? 사람마다 차에다가 더 예뻐해 주려고 네. 애칭을 짓잖아요. 이 차는 이름이 또또니예요. 또또니.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지어주는 건데 똑똑하다고. 똑똑하다고. 근데 그 똑똑하다는 거는 옵션과 직결된다는 소리거든요. 운전 초보가 운전을 해도 운전자에 대한 기계적 개입이 굉장히 많고 운전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매우 많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의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차고요. 다음 차량도 물론 더 좋겠지만 저는 이 차량 구매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물론 언제나 그랜저와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할 말이요. 이게 서우토반 유튜브를 많이 봐도 희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도로에 많이 안 보이니까 너무 좋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차가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상품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 차를 구매를 할 때도 LF 소나타를 구매를 했었고요. 많이 보인다는 건 좋은 차라는 소리입니다. 희소성을 원하시면 이 차는 솔직히 맞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조그만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세차 규 선생이에요. 세차를 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저는 광택도 제가 스스로 돌리거든요. 광택은 어디서 전문 샵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혼자 하면은 네. 생고생을 합니다. 규 선생 보면서 하면 안 되는군요. 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똔똔이와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과 규 선생님 함께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